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기업 대표들이 골프 회동을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는데 관세와 통상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국 기업인들이 미국 대통령과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한 건 전례가 없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검은색 차량에 트럼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흰색 모자를 쓴 인물이 보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주의 골프장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의 기업 총수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골프 회동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 총수들이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해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친 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아마추어 골프 경기는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나 점심시간 등의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와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골프장을 떠난 뒤 기업인들은 개인 차량이 아닌 공항 리무진 버스를 단체로 타고 판비치 섬의 5성급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2주차에 접어듭니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을 두고 계속해서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고승현 기자, 내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파행이 예상되는 쟁점들 짚어주시죠. 네, 법사위는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검찰청과 공수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지기현 판사 접대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문제를 파고들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발표할 사법개혁안 관련해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포함할 것으로 알려진 재판 소원 제도에 대해 이 대통령 사건을 무죄로 만들려는 사심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농해수위에서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 제기를 시작으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전방위로 국감 출석 압박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29일 운영위에서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승현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좋은 입지에 집을 갖고 싶어하는 꿈을 정부가 투기로 몰아간다며 서민에게 인내를 강요하는 게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이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11.15 부동산 대책은 이름만 대책일 뿐 실상은 11.15 재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 집값 폭등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폭등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장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때문이라면서 효율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자,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2주차를 맞습니다. 고성과 막말에 1주차는 난장판 국감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여야가 법사위, 과방위 등에서 공방 전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민주당에서는 집값 폭등의 원인이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이 국정감사장 곳곳에서는 설전, 답변 거부, 그리고 막말까지 오가면서 파행이 거듭됐습니다. 주요 장면 모아봤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사정을 해야 됩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낮아서 못 쓸어주겠어요. 사실입니다. 에휴, 이 찌질아.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전 저 사람하고 이
가방위에서 상임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국정감시와 대안 제시, 이게 국정감사 본래 의도인데 이런 의도는 사라지고 유튜브 쇼츠용 국감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감 첫 주 평가 각 당에서 좀 해주신다면요. 네, 분명 유의미한 포인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지적들이 다 묻혀버릴 정도로 이런 좀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서도 법사위가 사실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영상에서도 나온 것처럼 뭐 조요토미 히데요시다라고 하는 뭐 커뮤니티 악플러들이나 할 만한 이야기를 국정감사장에서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경악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경악스러웠습니다. 심판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대법원 현장 감사를 갔다라고 하는데 거의 뭐 현장 학습을 간 초등학생들처럼 화기애애 웃으면서 법대에 올라서 사진을 찍고 심지어는 그 제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목도가 됐습니다. 통합방위법상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이나 국회만큼이나 중대하게 다뤄지는 기관인데 네. 이런 사법체계 자체를 유린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기는커녕 더 당당하게 더 강력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명백히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도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국정감사, 우리 한국형 국정감사라고 하죠. 1년에 이렇게 한 달 동안 몰아서 하는 계획형 감사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행정부의 이 지난 1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1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입법부에서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결국 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시거든요. 말하면 또 여당은 집권 여당, 행정부와 이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보다는 앞으로의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제시를 주로 하는 편이고 네. 지적이나 비판은 주로 야당의 몫인데 야당이 지나치게 정쟁화에 앞장서게 되면 이 본연의 목적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죠. 아까 이 현장 감사에서 뭐 법대에 올라간 거 요거 갖고 이제 야당에서 계속 비판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실제를 들어보면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대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원행정처장 주장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대법관 늘리는 게 어렵다는 이유로 이 법대에 올라가서 그 자리 배치 이런 것들이 참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 법사위원들에게 올라가서 한번 보라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고 좀 본질적인 문제들, 뭔가 이 정책적인 문제들,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유익한 정책 질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준비한 이 보좌진들이나 의원들의 질의는 사실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기 때문에 좀 국민들께서 너무 싸우기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성실하게 일하는 의원들, 보좌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2주차 국감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다룰 예정인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김현지 부속실장 그리고 부동산 대책 등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2주차 국감의 주요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제 또 내일 법사위 국감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실까요? 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는 그만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왜 위법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법원 조직법상으로 재판 관련된 사안은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발설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자꾸 발설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추궁하는 것 자체가 위법을 종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법상으로도 개별 재판에 대한 사안들은 감사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법한 국정감사는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동산 대책 관련해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집권하고 4달 만에 3차례 거대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1차 그 6.27 대책부터 문재인 정권 28차례 대책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와 비슷한 층위에서 3차례나 대책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 규제의 수위가 커서 불만이 많은 것에 비해서는 지금 부동산이 집값을 잡는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은 대출대로 맡기고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출 내지 않고 집 살 여건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이고 지금 집권 초에 벌써부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5년간 집값이 2배 가까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천정부지로 더 치솟게 될 거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3년 오른 것보다 지금 4개월 동안 더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이 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 법사위에서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을 하는데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 검토를 포함해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의 사심제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선 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해야겠죠. 이 제도는, 이 재판소원 제도는 민주당에서 처음 제안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측에서 먼저 요구를 한 겁니다.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재판의 사법부의 판결들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서 그걸 구제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한 최초의 국가 독일인데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영역에서 행정부가 행한 것들에 대해 행한 행위들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거 연방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우려들도 많습니다. 스페인이 독일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운영을 했을 때는 너무 남용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예. 그럴 때는 디테일을 통해 뭔가 필터링 제도를 통해서 거기도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하는 그런 후속 조치들을 했거든요. 저희 나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 재판소원제도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때문 아니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걸 빼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게 되면은 디테일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 좀 발전적인 토의를 할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에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는 것이 국정감사의 실제적 목적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의장님 언급해 주신 대로 야권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려는 위인설법의 일환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저희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번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배임죄도 폐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배임죄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FC 사건, 백현동 대장로 사건과 깊게 연관이 된 혐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재판을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는 항소 자체를 못하게 막겠다라고 하는 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허위사실 공표죄도 행위 규정을 삭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둘러싼 모든 혐의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지금 누가 봐도 노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심에서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뒤집기 위한 일종의 수단 빌드업으로 지금 4심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 하고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피고인 상태에서의 그런 후보를 낸 것 자체가 패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법원에 대한 압박도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민주당의 후보를 재판한 것이 아니라 이미 3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법관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후보로 낸 민주당에게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쨌거나 국민적인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만을 가지고 모두 다 뭉개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한 발 더 나가서 피고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형용 모순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국정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의 범죄를 자기가 묻어버리려고 하는 부적절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법사위 국감은 첨예하게 대립을 할 예정이고 채택될 증인들 면면을 좀 살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현지 실장 출석에 관련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조금 알아요. 아주 똑똑하고 야무져요. 또 제가 한번 전화해봤어요. 예. 야, 총무비서관 하면서 국회 나가지 왜 안 나가려고 그래? 어디 통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나간다는 얘기 안 했대요. 그리고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하겠다. 상당히 그 전의에 불타던데 야무지게 할 거예요. 야무지게. 네, 김 실장 없는 김 실장 공방이 계속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김현지 실장에 대해 거의 뭐 스토커 수준의 집착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민주당의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건희 여사에게 거의 스토커 이상으로 집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급기야는 민주당은 전혀 실체적인 근거가 없는 뭐 술집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의 극단적인 여성 혐오적인 주장까지 해가면서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을 했거든요. 실제로 영부인이 국회 출석을 하는 전례 자체가 없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데 민주당이 작년에 단독으로 의석을 밀어붙여서 김건희 여사의 국감장 출석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김현지가 나와야 되면 김건희 여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타기를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스스로 과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네거티브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것을 넘어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그와 상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말로 김현지 부속실장은 심지어 영부인도 아니고요. 국가 공무원입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현재
현재 부속실장이라고 하는 뭐 나왔던 관례가 없다라고 하지만 총무비서관으로 4달을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정권 초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인사 조치들과 또 특활비 집행, 회계적인 내역들을 다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했던 당사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업무 관련성이 없는 신임 총무비서관이 대신 땜빵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누가 봐도 적절치가 않은 것이고요. 적어도 운영위에만큼은 출석을 하는 것이 국민적인 도리에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증인 채택에 당위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증인이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운영위에서 증인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29일 전체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김현지 실장이 나오고 싶다고 해도 민주당 의원들이 채택을 안 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거든요. 전 여전히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 15일 날 운영위 전체 회의를 하기로 했다가 네. 2주 연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연기한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국정감사 마지막 기간에 운영위 국감이 열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운영위를 담당하고 계신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상임위가 다 있기 때문에 상임위 국감을 마친 이후에 마지막에 운영위 국감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에는 아까 뭐 인사 문제, 그 특활비 문제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담당자는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인사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든 인사의 책임은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그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현지 비서관이 무슨 이야기를 했네 마네 하는 그런 의혹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비서실장한테 얘기하면 된다고 민주당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김현지 실장에 대한 뭐 각종 음모론들을 끌어내고 나와서 뭐 5-6개 상임위에 모두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5일 운영위에서 운영위는 나오기로 했다라고 하면 아마 다른 상임위에서도 자 운영이 나오기로 했으니 다운데도 나와라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정쟁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29일로 미룬 다음에 그때 결정하더라도 하기 위해서 좀 미룬 것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이렇게 이걸 너무 정쟁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나오라고 할 게 아니라 운영위만 딱 집중해서 그때 그래서 한번 나와서 얘기를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 이 국정감사 자체를 김현지 실장이랑 키워드로 다 묻혀버리게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기 때문에 야당에게 손해일 거란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으로 번진 10.15 부동산 대책 여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정책을 만들게 된 집값 폭등의 원인이 전 정부와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 공세에 나섰습니다. 현재의 부동산의 폭등 현상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정책에 기인했다는 것은 이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당시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의 공급 대책을 사실상 도외시했고 또 오세훈 시장의 무원칙적인 토지거래 허가제의 해제 발표 이런 것이 서울 부동산의 폭등을 불러왔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절망 정책으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은 무참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박탈하고 좌절을 안긴 것도 모자라 주거 사다리마저 발로 걷어찬 좌파 정권의 이중성이자 민낯입니다. 네, 이번 대책으로 이제 수도권 전체 주택 거래가 좀 위축되거나 재건축도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상승을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떠넘기고 있는 이 전현희 최고위원도 보시면은 표정에 영혼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지금 억지를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아까 통계를 인용을 했지만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올랐던 부동산 가격보다 이재명 정권 출범 4개월 차에 오른 부동산 가격이 더 높습니다. 3.5%포인트가 올랐다라고 전해지거든요. 그것이 뭐 전 정권을 넘어서 지자체장 한 명의 개인적인 그런 결정들 때문에 심지어 그 결정 자체도 한 달 만에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정 때문에 아직까지 부동산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누가 과연 믿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란은 곧 폭동 상황이란 뜻이거든요. 폭동 상황에서 부동산이 오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내란 정권이라고 하면서 부동산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게 그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임금 위에 당나귀기라고 외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 방향성을 수정하고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얼렁뚱땅 지나간 전 정권 탓으로 심지어는 특검에 의해서 대다수
대다수가 구성원들이 구속되어 있는 전 정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네.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평가를 받는 것은 오로지 정부 여당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부장님. 일단 글쎄요. 일단 그 15 대책이기 때문에 며칠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효과가 아니면 반영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거 너무 무리한 비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박성훈 수석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뭐 실수요자, 그러니까 그 서민, 청년들,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거를 완전히 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대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15억 원 이하의 그 주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6억 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LTV도 서민, 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이런 분들에게는 70%, 60%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가 아닌 정말 주택을 최초로 구매하고자 하는 청년 세대,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갭 투자를 통해서 자꾸 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이거를 잡아보자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혹시나 반영이 안 될 경우, 작동이 안 할 경우 그에 대해서 비판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만 하더라도 딱 적용이 되거든요. 예. 저도 아직 청년이고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전혀 강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기존에 제가 이게 예상했던 대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꿈이 무너졌다. 어떤 청년이 처음 구매할 때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매합니까? 너무 과한 비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장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오늘 발표된 K스탯이 주간조선에 의뢰한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적합도에서 오세훈 시장이 25%, 또 출마 의사를 밝힌 민주당 박주민 후보가 12%였습니다. 현역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이 크게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역의 경쟁력도 있겠지만 결국 민주당 그 국정 실패 결과의 낙수 효과를 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를테면은 지난 21년 그 재보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따돌리고 낙승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 전역의 600개 동에서 전부 다 승리를 했거든요. 그때도 가장 큰 국정 화두가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LH에서 여러 부정한 사건들이 있었고 부동산 폭등을 민주당이 방치를 하고 심지어는 내로남불이 많이 화두가 되면서 그렇게 지형이 많이 뒤바뀌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사례가 국민적인 감정선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본인은 장미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를 내주고 부동산을 소유를 하는 것이 바로 갭 투자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갭 투자를 통해서 지금 2달여 만에 10억 이상의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본인은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는 갭 투자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살던 집을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내주고 또 다른 전세를 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미 계층 사다리 올라갔고 국민들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내로남불성의 주장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4달 만에 대책이 3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 지방선거쯤 되면 한 10차례 대책 나올 것 같거든요. 오늘이 고점이고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 장미 아파트 소유 의혹 관련해서는 반론을 또 제기한 게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미 아파트가 1979년에 지어졌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부모님과 함께 1980년에 들어가서 3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리고 13년 거주라는 거는 그 안에서 부모님이 살고 계시니까 그 같은 단지 안에서 아파트를 샀고요. 정치를 시작하신 다음에 동작구로 이동하기 위해서 본인의 집을 세주고 동작구는 또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전세로 들어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갭 투자다라고 말하는 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래도 3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그 동네로 다시 정치를 끝내고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갖고 김병기 원내대표를 나무라는 거는 전 너무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 내일 첫 월요일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조직적 범죄 배후로 프린스 그룹이라는 기업이 지목되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최근 미국 등이 초강력 제재를 가하자 회장이 잠적하고 이 기업 소유 은행은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프린스그룹 본사에 찾아가 합법을 표방한 프린스그룹의 운영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과 금융 등 다양한 사업으로 캄보디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프린스그룹의 본사입니다. 최대 범죄 단지인 태자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등의 배후로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취재진을 발견하자 경비원이 접근을 막습니다. 지금 온다. 2명 더 온다. 지금 무전 치니까 3명으로 늘었지 갑자기.
미 법무부는 지난 14일 프린스그룹 회장 천지를 투자 사기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하고 천 회장과 프린스그룹 소유 20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프린스그룹이 운영하는 프린스은행에선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세계하는 분들이 저한테 가족 중에 만약에 누구한테 돈이 힘이 있으면 빨리 잡자고. 프린스뱅크가 입주해 있는 건물입니다. 원래는 건물 전면에 프린스그룹의 대형 간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틀 전 철거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프린스그룹의 불법 의심 사업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코인 관련된 거, 한정 관련된 거, 정상적으로 여거 하는 거 치면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현지 언론들은 프린스그룹에 대한 국제 제재가 시작되자 천지 회장이 잠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TV조선 황재영입니다. 경찰이 캄보디아 범죄단지 송환자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오늘 밤까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체포 상태로 조사받는 사람이 많은 만큼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체포 시한 만료 시점인 내일 새벽 2시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일부가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효됐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뭐가 달라지는 건지, 이번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내일부터 이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이 대책의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는데 내일부터 좀 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서울에 집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서울 사시는 분들은 좋을 거예요. 서울 지역 그리고 경기 남부 12개 지구가 일단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입니다. 규제가 상당히 강해요. 네. 예. 규제 낼 때는 3단계를 거쳐요. 가장 약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구. 이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 건너뛰고 바로 이제 투기 과열 지구. 여기다가 더 강력한 게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까지 강남 3구, 용산 구에서 서울 25개, 경기도 12개. 대부분 보면 경기 남부 라인이에요. 네. 거기다가 3중 탑을 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생각은 이 강남과 한강벨트별 고가 아파트별 가격 상승세가 남부로 더 확산될 것이다. 예. 그걸 차단하자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은 정부가 오히려 이들 지역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오히려 알려주는 역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 발표 이후에 계약 날짜를 앞당기거나 막판 갭 투자를 하려는 매수자들이 나타나서 지금 신고가 계약에 속출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발표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2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대책 효과를 방불케 할 정도로 서울 아파트 계약 상승세가 커졌어요. 네. 36주 연속 주간 아파트가 오르니까 시장에선 이미 분명 추석 전후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리 좀 대책 발표 전에 사자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 대책도 15일 날 발표됐잖아요. 일단 대출 규제는 언제부터? 16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대출 규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젠 정말 실입주해야 됩니다. 실입주 아니라 대출은 못 하더라도 전세 끼고 살 수 있잖아요. 전세는 대출 받는 게 아닌데, 근데 전세 끼고 대출하는 이 전세 끼고 입주하는 갭 투자까지 이제 차단이 돼서 이제는 이 규제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시게 되면 구청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렇게 바뀌는 상황들은 이제 소장님이 짚어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3번째 부동산 대책이지 않습니까?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집값 어떻게 잡을 수 있어서 네. 나는 좀 더 정부의 대책을 믿고 기다릴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이거 좀 빨리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세요? 소장님 판단을 좀 들어보려고요. 예, 그러니까 후자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전 정부에 27차례예요. 1년에 평균 5번씩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 계속 규제책이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습효과가 생긴 거예요. 두뇌 게임처럼 이번 대책 발표했다 잠깐
1에서 2개월 정도 반짝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난 다음 다시 반등합니다. 그럴 때마다 대책을 내놨어요. 근데 궁극적인 건 뭐냐? 규제책으로 시장을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없답니다. 네. 그걸 이제 이미 학습 효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규제책을 계속 강화하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급해진 거예요. 정말로 공급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번 대책으로 해서 민간 정비 사업이 올 수도 없대요. 예. 그러면 공급은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더 급해진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이 14억 원이라는데 네. 대출 안 끼고 집 살 수 있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아마 정부는 조만간 이런 이제 단기 무주택자들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이면서도 소득은 많은데 자산이 없는 분들, 갈아탈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파격적인 공급 대책은 좀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이번 대책이 97 공급 대책을 날려버렸어요. 네. 97 공급 대책은 수도권에 향후 5년 동안 135만 가구, 연평균 27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했죠. 그것도 공공주도로. 그런데 이번에 민간 정비 사업이 다 규제가 됩니다. 예. 재건축하게 되면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고요.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는 한 채로 제한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신규 아파트 제공할 수 있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신규 공급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가 시장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것 지금 뭐 이 정부 여당도 필요하고 특히 서울시와 단기적으로 서울 시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여당에서도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향후 몇 년 안에 공급이 있을지는 지금 미지수이고 재건축도 요원한 상황이고 그런데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이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은 지역도 동일하게 규제로 묶였습니다.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 불만이 나오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젊은 층이 서울에 머물 수 있는 사다리 자체가 끊겼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이제 경기 남부 12개 곳을 피한 곳이 있어요. 동탄이 정말 지금 풍선 효과로 가장 지금 뜨거운 네. 감자인데요. 규제를 피한 지역들에선 벌써부터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실수요자들조차도 불안해서 문의가 이어지니까 금융위원회가 추가 보도자를 계속 내고 있어요. 생애 최초 주택 대출은 기존대로 LTV 집값의 70%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악마는 디테일이 있어요. 네. DTR 스트레스 DSR 다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안 받쳐주면 70%까지 대출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뭐냐? 생애 최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해요. 네. 서울에 6억 원 이하 주택 어디 가면 있을까요? 1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빙고. 그러니까 나는 노도강이나 금강구만 가라는 얘기네. 이게 더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의 어떤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피해간 규제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규제를 피해간 구리 동탄 부동산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15일 이후 대책 발표된 이후로 갭 투자 문의가 조금 많이 있으셨어요. 어제만 여기 거래가 몇 번씩 됐어요. 바로 집 안 보고도 계약한 데고.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내 지정하면 옆으로 번진다는 걸 알잖아요. 풍선 효과를 누리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물을 다 올리시고 매도인분들이 이제 칼자루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수도권 지역에서도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화성이나 동탄 쪽 풍선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피스텔과 상가 같은 비주택도 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 금융위가 이제 추가 보도자를 통해서 그동안 좀 헷갈렸던 부분에 대한 이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우선 아파트예요. 나홀로 아파트라도 아파트가 한 채만 있더라도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라고 하면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 혼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남 더힐이 있고 타워팰리스가 있어요. 이 두 중에 규제를 피하고 온 것은 어디일까요? 어딘가요? 타워팰리스. 한남 더힐에는 여기는 아파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규제 대상이고 타워팰리스는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야, 타워팰리스는 고가 주택인데도 피해갔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주거용 오피스도 한계가 있어요. 예. 이런 굉장히 고가의 오피스텔은 경쟁이 좀 심해지겠죠. 규제를 피해갔으니까 대출이 그만큼 가능하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오피스텔은 찬밥입니다. 거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계속 사면 가격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뭐 갭 투자를 전면 금지하면서 전세 매물이 감소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전세값이 더 오르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이번 대책에서 이제 공급 대책 빠지다 보니까 전세난 우려입니다. 이렇게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인해서 정말로 갭 투자가 이제 빠지게 됐고, 특히나 이제 규제 지역에서 집 사게 되면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다 보면 전세 대출 막히면 어차피 그러면은 전세값 인상분만큼 뭘로? 월세화, 반전세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입주 물량도 부족한데 실제로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좀 불안합니다. 따라서 전국의 이제 임대차 시장의 전세 비중이 지금 60%, 지금 임대차 월세 비중이 60%를 넘어갔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지갑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세난,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난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을 좀 내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 소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인 오늘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대부분의 비는 잦아들고 모처럼의 가을을 즐기기 좋은데요. 다만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울 텐데요. 바람이 강해서 체감상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기온에 맞는 옷차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18.4도, 대전 21.6도, 부산은 21.3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대부분 해상에 현재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영동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내일 강원 산지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9일 일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